성상납 이준석을 감싸고 돌며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조직위원장에 탈락했습니다. 허은하는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거냐며 격하게 반발했는데 허은하의 이 생각은 명백한 오류라는 점을 지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이 죽어도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을 꾸고 있어 논란입니다. 유승민은 당대표가 되면 윤핵관이라고 설치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치고 다니는 건 지가 당대표 될 줄 알고 허구한 날 입을 나불나불거리는 유승민 자신인데 이 사실을 유승민 본인만 모르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확전 발언에 고민정은 문재인의 숨결까지 익힌 사람이라고 폭로했던 임종석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종석이가 북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짓거렸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한다는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중식당 사장이 황당무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같은 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국이 우리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 미인계를 동원해 접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 비밀경찰서 소식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조카의 살인 행위로 딸과 부인을 잃은 유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는 다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재명은 얽혀있는 사건이 대체 몇 가지인지 셀 수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67만 6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당원협의회 42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이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려면 허구한 날 대통령 탄핵할 빌미만 찾고 있는 민주당에 강하게 맞서려면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각 지역구의 수장들 또한 제대로 된 인물이 자리 잡고 있어야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조직위원장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직위원장은 통상 당협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은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 1순위로 꼽힙니다.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자리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당협 68곳 중 42곳의 조직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42곳의 임명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허은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주제넘고도 뻔뻔하게 지원한 서울 동대문 을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현역 국회의원인 허은하가 아니라 현재 정치평론가로 활약하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의 그 파렴치한 성상납 과거가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이준석이 국민들에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말장난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기자회견장을 예약해준 허은하가 아니었습니까?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으며 여자의 성을 선물 받았든 말든 내 마음속 당대표는 오로지 이준석이다. 식의 행보를 보여준 허은하가 조직위원장에 지원을 한 것 자체도 참 어이가 없지만 허은하는 자신의 탈락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직후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것이냐. 친윤이고 검사 출신이면 이리저리 당협 쇼핑도 할 수 있는 당의 현실이 부끄럽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당협위원장이 무슨 물건입니까? 당협 쇼핑이라고 표현하게. 하여간 허은하 말하는 말번세하고는 이준석과 한치의 오차도 없네요. 허은하를 누르고 서울 동대문 을 조직위원장이 된 김경진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상임공보 특보단장을 지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허은하가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것이냐고 발광을 하고 있는 것인데 허은하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허은하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한데 친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조직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수십 명의 많은 위원장들이 전부 다 친윤일 수가 있겠습니까? 허은하 당신은요. 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흠집내고 민주당 패거리들보다 더 심하게 비난하는 이준석과 붙어먹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 더한 종족입니다. 허은하 네가 지금까지 한 행실이 있는데 그런 너한테 어떻게 그 중요한 자리를 맡깁니까? 욕심 부리는 건 이준석 빼다 박은 듯한데
당협위원장 된 다음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을 꿈꾸고 그런 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 가서 꿈꾸는 것이 허은하 본인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좋겠습니다. 허은하는 또 지금 비대위와 당의 방향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며 겉으로 아닌 척 애써 부인해도 국민들은 알고 계신다. 즉시 국민에게 다시 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고 다음 총선에서 다시금 쓰라린 패배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대체 뭘 국민에게 다시 돌려야 한다는 것인지 저는 허은하 이 아주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조직위원장 자리를 허은하 당신에게 다시 돌려야 한다라는 말을 살짝 돌려서 말한 건가요? 나한테 공천 안 주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거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서 허은하야말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매서운 회초리를 좀 맞아봐야 할 듯합니다. 허은하뿐만 아니라 이준석이랑 친한 김웅 의원도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친윤 호소뿐인 친윤 의원들에 비해 허은하의 잘못은 권력에 아양 떨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친윤의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은하의 잘못은 권력에 아양 떨지 않은 것이라고요. 어떻게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고 싶은 허은하가 과연 권력의 아양을 떨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은 공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대표는 공천권이 있죠. 허은하는 자신의 재선 성공에 윤 대통령은 관련이 없으므로 당대표 자격이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될 줄만 알았던 이준석에게 붙어먹은 것이라고 보는데 김웅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북한 공산당 동무로 평가받고 있는 임종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확전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이 나서서 안보 불안을 극대화하며 대한민국 상황이 불안하다고 국제사회에 광고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도발을 일삼고 있다면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 임종석 동무는 북한의 작전이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 불안하지도 않은가 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종석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무인기에 서울 하늘이 유린당하고 대통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고 했습니다. 임종석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안보 행보를 이어가며 강한 군대를 주장하는 건 마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입이 너무 가볍고 위험하다고 임종석 동무야말로 가벼운 입을 놀려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질타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보고에 확전을 각오하고라도 군사 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랬더니 임종석이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발언은 둘째로 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너무 가볍다고 한 건 윤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임종석은 북한이 우리 땅, 바다, 하늘 할 것 없이 침범하든 말든 문재인처럼 잠자코 있길 바라는 겁니까? 확전이 되더라도 일단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방어를 하고 즉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알 겁니다. 임종석 네가 모셨던 문재인은 입이 무거워서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안보를 바라는 우리 국민은 북한의 도발에 어이구 우리 정은이 또 우리 땅 침범했어? 그래 열심히 촬영하고 무사히 돌아가. 이러는 대통령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임종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땅히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라고 지시해야 했다.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는 뒤로하고 북한 김정은 비위만 맞추는 임종석 같은 빨갱이들을 대한민국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반박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박지원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지원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지만 검찰은 박지원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이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한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와 함께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로 함께 받고 있습니다. 첩보 삭제 지시를 내렸다면 국가적으로 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니만큼 그 지시를 따른 사람들 또한 범죄에 가담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설날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데 묶어 깜빵에 집어쳐넣고 수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 이 소식은 어딘지 모르게 참 씁쓸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밀 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의 중식당 동방명주 실소유자가 식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황당해했는지는 먼저 기자회견 풍경을 전해드린 후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일 오후 2시경 서울 송파구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 앞에는 왕 씨의 공식 입장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영하 3도의 추운 날씨에 칼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핫팩으로 무장한 취재진들은 왕 씨의 진실을 위한 중대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2시 32분경 왕 씨는 통역과와 함께 식당에서 나와 취재진들 앞에 섰고 중국어로 준비해온 입장문을 샬라샬라 읊었습니다. 利益相关方还是各政府职能部门，请不要给我们无端的压力和打扰。 及我们认为不合理的要求。 왕 씨는 자신이 한화 중국 평화통일 촉진연합총회 회장, 사단법인 중화국제문화교류협회 회장, 서울 화조센터 주임, 동방명주 실질 지배인, HG 문화미디어 대표 등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맡고 있는 일이 하도 많아서 먹고 자고 화장실 갈 시간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왕 씨는 언론사들을 향해 비밀경찰서 의혹 관련 보도를 한 것을 원망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왕 씨는 나는 신사스럽고 온화하며 유머러스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하튼 작은 공인이다라며 배우의 세력이 얼마나 크기에 모든 언론사가 입을 맞춰 나를 모르는 척하나 그 의도는 또 무엇이냐라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했습니다. 왕 씨가 신사스럽고 재밌는 사람인지 거지 같고 무뚝뚝한 사람인지 기자들은 그딴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왕 씨는 올해 8월 19일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한중 언론인 친목회도 내가 출자해 동방명주에서 개최했는데 벌써 잊었냐라며 기자님들은 나를 모른다고 해도 되지만 소속된 언론사의 임원진 심지어 국장님, 대표님들도 정말로 나를 모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비밀경찰국 보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동방명주는 정상적인 영업장소였으나 해당 사건 이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며 이해관계자든 정부 부처든 우리에게 이유 없는 압박과 방해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비밀경찰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보다는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고 니들도 나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거고 이 중식당의 주인이 바로 나인데 이런 나를 비밀경찰이라고 의심하냐라는 것인데 돈을 벌기 위해 식당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식당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잠실 한강공원에 위치해 전망이 좋으나 맛은 개밥보다 못한 것으로 유명한 동방명주를 실제로 다녀간 손님들의 후기를 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했다기보다는 어디서 가져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나온 듯 특히 바닷가재 요리는 딱딱히 굳어 씹어 먹을 수도 없고 탕은 미직지근하고 모든 음식이 정성이 전혀 없는 가성비 최악. 서빙하는 분들도 성의 없이 음식 한 곳에 몰아 올려놓고 짜장면은 불고 짜장 소스는 질어 물이 한가득.
일요일 저녁이라 손님이 없어서인지 난방이 안 되어 밥 먹는 내내 겉옷 입고도 추웠음. 직원분들이랑 소통이 안 된다는 리뷰를 받지만 어느 정도는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감. 중국 현지 온 것 같은 느낌. 소통이 안 될 때마다 직원들은 서로 키득거리며 중국어로 대화를 함. 짜장면이 나오는데 양파 좀 달라고 말하자 양파가 없다고 함. 짜장면 안에 들어있는 양파는 뭐여? 단무지 달라고 하니 단무지는 짜장면 다 먹고 나옴. 서빙 종업원 모두가 중국인이거나 조선족. 주문해도 매니저 외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고수 주문 30분이 지나도 결국은 못 먹고 그냥 나왔다. 피서지 뜨내기 장사도 손님을 이렇게 대하진 않는다. 절대로 다시 가지 않겠다. 탕수육은 만약 냉동 제품이 아니라면 튀긴 지 최소 수시간 이상은 경과한 상태로 생각될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같이 시킨 짜장면과 짬뽕은 주문한 지 30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아 종업원에게 3차례가량 준비 상황을 문의했으나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여쭤본 후 겨우 곧 나온다는 말을 들었으나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주문을 취소하고 나왔다. 와, 여긴 진짜 아니다. 웬만하면 뭐든 먹을 수 있는 입맛인데 음식은 마트에서 파는 냉동에, 면은 떡이 돼서 윤기 하나 없다. 양은 많은데 분위기도 구리고 위생도 별로고 직원분들이 간단한 한국어도 못 알아들어요. 난파선 같아요. 이런 내용들 뿐입니다. 이 밖에도 음식에서 쉰내가 난다 등의 후기도 있는데 너무 많아서 다 전해드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비밀 경찰을 들키지 않으려면 적어도 손님들과 의사소통이 좀 되는 종업원들을 데려다 놓지 그랬습니까? 적어도 음식은 따뜻하게 내줬어야죠. 집으로 배달 온 음식도 아니고 경과는 또 좋은 훌륭한 식당에서 다 불어터진 음식을 그것도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내줬으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왕 씨는 중국 비밀 경찰서 의혹이 제기된 뒤 해당 식당을 올해 31일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당당하다면 돌덩이 같은 탕수육 계속 팔면서 리뷰가 엉망진창인 거 신경 쓰지 않고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식당 운영을 계속하면 될 텐데 어디 가서 또 다른 곳에 비밀 식당을 차리려는 것인지 어쨌든 동방명주는 이제 그만 정리한다고 하네요. 기자회견을 열어 횡설수설을 하던 왕 씨는 비밀 경찰에 대한 해명을 마무리 짓지 않고 돌연 모든 설명은 오늘 31일 설명회를 열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폐업을 하는 날 모든 것을 다 말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왕 씨는 모든 대회 발표 일정은 31일로 정했다며 구체적인 시간과 설명의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후에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벌벌 떨며 취재하는 기자들을 마치 약올리기라도 하는 듯 너네 귀찮겠지만 내일 모레 또 와야겠다 라고 한 것인데 이보다 기자들은 왕 씨가 그 다음 한 말에 더욱 황당해했습니다. 해당 중식당인 동방명주 실소유자인 왕해군 씨가 31일 설명회에선 1인당 3만 원짜리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왜 앞서 기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설명했는지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현장 취재진들은 왕 씨에게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 씨는 기자들의 항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석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다며 다만 회의장 공간 제한과 우려로 12월 31일 설명회는 100명만 입장해 취재, 보도 또는 방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왕 씨는 그러면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차별 없는 입장을 위해 입장권 실명 구입 방식으로 입장을 허용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발표를 끝낸 왕 씨는 취재진과의 어떠한 질의응답도 없이 곧장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언론을 기만하는 동시에 돈까지 챙기려는 왕 씨는 설명회 참석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한다고 했으니 1인당 3만 원에 100명이면 왕 씨 몇 마디에 300만 원은 벌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언론들 그 3만 원짜리 설명회에 단 한 명도 가지 않고 그 황당함을 왕 씨에게 되갚아주면 어떨까요? 이런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국이 미인계를 동원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왕해군 씨가 기자회견을 연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중국 당국이 우리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 미인계를 동원해 접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진석 위원장은 주한 중국 대사 부부가 2017년 한 광역단체장을 충청도의 한 콘도에서 만났을 때 중국 대사 부부와 동행했던 중국 여성이
그 광역단체장에게 은밀한 만남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라며 첩보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사실관계를 성의 있게 확인해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던스가 보고서에 나열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반체제 인사 감시와 탄압 활동은 국내법에 저촉됩니다. 중국 당국이 사실관계를 성의 있게 확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그런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파악해서 국내에서의 중공 반체제 인사 감시와 탄압 활동을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영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엔 이런 첩보 영화 같은 사건 말고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살인 공포 스릴러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건은 바로 이재명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이재명이 변호사였던 시절 변호를 맡았던 친조카의 2006년 서울 암사동 연쇄살인으로 딸과 부인을 잃은 공 씨가 이 대표는 16년간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인권 변호사를 자처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그 끔찍한 살인 행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한 이재명이 제1야당 대표로 또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며 살아가야만 하는 공 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공 씨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 대표가 16년 전 그 사건을 말한 것 때문에 지옥 같은 악몽 속에 살고 있다며 과거 재판 때는 살인마 조카가 정신병도 없으면서 정신병이 있다고 감형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직접 사과 한마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조카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이재명은 당시 살인자인 조카의 1, 2심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이라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조카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공 씨는 이재명 대표의 친조카가 우리 가족을 몰살시켰으면서 먼 일가 친척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하고 기자들에겐 변호사라서 변호했지 뭐가 잘못됐냐고 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지금도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이 뻔뻔함을 과시한 건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말한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1월 재판부가 소장을 자택에 보내자 패문부재를 이유로 무려 3주간 소장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의식한 재판 지연을 노리는 뻔뻔함을 과시한 것이죠. 어떻게든 대통령부터 되고 보자. 대통령 되면 수사는 물론 재판도 중단될 것이니 일단 대통령 선거부터 치르자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천만다행히도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공 씨는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 거짓 변론을 했고 지난 대선 때는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하자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립니다. 이재명에게 100억, 아니 1000억을 받아도 공 씨 가슴속에 맺힌 그 한은 풀리지 않을 텐데요.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